네. 자, 이 시간에는 FAT 1급 최신 기출문제 제50회의 이론평가 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 자본 조정 개정 과목 한 3개 정도 하고 자본 잉여금 개정 과목 한 3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 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와 같이 자본 조정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실을 보는 부분, 이 부분이 자본 조정 개정 과목들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 배당을 할 때 주식 배당이 결의되면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도 있잖아요. 그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부채가 아니고 이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 조정 개정 과목 이렇게 5개까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엔 요 3개는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 네. 자,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에 대해서도 3개는 꼭 알아두셔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해서 자본 잉여금의 개정 과목들을 보면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기업이, 즉 법인이 이익을 본 부분, 이게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것, 네, 자기 주식, 네, 이게 있네요. 이게 자본 조정이죠. 자기 주식이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자본금은 그냥 자본금이고요.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자본의 개정 과목 분류, 요거 알아두셔야 1번 문제 너끈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째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기업의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는 손익계산서이죠. 기업의 미래 현금의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손익계산서.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 손익계산서입니다. 다음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업무일지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회계 처리할 때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가가 이게 1,000만원이 뭔가요? 고아원 장학금을 지급해줬다. 기부금이겠죠. 그 다음에 직원의 단합대회에 500만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가와 나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은 기부금, 복리후생비. 어렵지 않죠, 이건? 네. 그래서 보기에서 기부금, 복리후생비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뭐 3번은 아주 가벼운 문제죠. 다음 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운반용 화물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2022년 12월 31일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기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모두 더해 놓은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자, 그러면 21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요. 200만 원에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고 상각률은 30%입니다. 내용연수는 우리가 정률법 계산할 때 내용연수를 가지고 계산하지는 않죠. 이 상각률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이니까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죠. 그러니까 정률로 2번 감가상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잘 아실 텐데, 자, 2021년 첫 해에는 어떻게 감가상각을 하느냐? 취득금액 200만 원 곱하기 정률 30%. 이게 첫 해의 감가상각비입니다. 60만 원인가요? 자, 두 번째 2022년 2차년도죠. 감가상각비는 자, 200만 원에서 전기에 감가상각한 60만 원을 뺍니다. 이걸 미상각 잔액이라고 합니다. 빼가지고 거기에 30% 정률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자, 200에서 60을 빼면 140만 원이니까요. 140만 원 곱하기 30%를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42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 42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냐? 이 두 개 다 더하는 거죠. 60만 원에 더하기 42만 원 하면은 102만 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률법 감가상각하는 방법, 정액법 감가상각하는 방법, 이 두 가지 감가상각 방법은요, FAT 1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계산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 반드시 출제가 될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다음 5번. 주식회사 한공은 업무용 자동차 타이어 교체 비용 수익적 지출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자, 자동차 타이어 교체는 그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죠. 이것을 자동차의 취득원가에 가산했답니다. 차량 운반구로 가산했대요. 자동차 취득원가라는 것은 차량 운반구로 가산했다는 이겁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가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자산으로 가산을 했으니까 자산은 과소가 아니라 과대가 돼야 되죠. 네. 비용 처리할 것을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함으로써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네요. 비용의 과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이 과소. 작게 표기가 된다 이겁니다. 부채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자,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과소가 아니라 과대가 되죠. 그래서 1번의 보기 부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3번 자산이 과소가 아니라 과대, 이익도 과소가 아니고 과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2번 비용이 과소. 네. 그래서 여러분,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취득원가에 가산했다는 것은 자산 처리한 거예요. 자산.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 중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6번. 다음 중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이냐 이랬습니다. 네. 기초가 있고 매입액이 있고, 네, 기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네,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T자를 하나 그리시라 그랬어요. 네, T자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T자를 딱 그리셔가지고 상품, 이것도 자꾸 연습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워요. 자, 상품 계정의 네 가지 요소, 차변 요소, 기초, 매입, 대변 요소, 매출 원가,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매출 원가. 그러면 세 개를 알면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초가 여기 있네요. 1,000만 원. 그 다음 단기 매입액 5천만 원 있네요. 5천만 원. 그럼 합계가 6천만 원이죠. 차변 합계. 기말이 얼마예요? 자, 기말 재고 금액 순실현 가치, 순실현 가능 가치가 300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요. 순실현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재고 자산을 평가할 때 저가법으로 평가하는데 장부 금액보다 순실현 가치가 작으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장부 금액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요게 기말 재고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00만 원. 그러면 대변의 합계가 6천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원가가, 매출 원가가 얼마가 돼야 돼요? 5,700만 원이다 라는 얘기죠. 5,70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이 세 번째, 재고자산 감모 손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정상 감모는요, 매출 원가에 자동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말 재고가 장부에 400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400. 장부에는 400인데 실제로 조사했더니 300이다. 그 100만 원의 차이가 비정상적인 감모였다 이겁니다. 비정상적인 감모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영업외 비용.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기말에 이걸 300만 원으로 처리하면, 기말을 300만 원으로 처리하면 매출원가 5,700은 이 비정상 감모가 포함된 거예요. 이건 포함된 거. 근데 비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가면 안 됩니다.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로 가지만 비정상 감모는 우리가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면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에 상품, 이래가지고 적요번호 8번 타계정 대체를 넣어가지고 매출원가 계산할 때 타계정 대체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비정상 감모 100만 원을 여기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5,700이 아니고 5,600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하고, 5,600으로, 그리고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여기 하나 끼어드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여기다 끼워서 6천만 원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타계정 대체라고 하는 거예요.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 여기 100만 원이 이쪽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요 6번이 약간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칸 채우기 딱 해서 끝나지가 않고 이 비정상 감모는 타계정 대체로서 매출원가에서는 빼줘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여기에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5,700으로 계산했다가 요거 100만 원을 빼서 5,600이다. 요렇게 여러분이 계산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타계정 대체 거래를 이야기할 때 그때 손익계산서를 제가 보여주면서 타계정 대체 적요를 넣지 않으면 매출원가에서 빼지지가 않아서 이게 매출원가에도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비용에도 이중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비정상 감모가 바로 타계정 대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에서 빼줘야 된다. 그래서 5,700이 아니고 5,600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부분은 좀 약간의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외가 있으면 그걸 잘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한 학생은 누구인가 이랬는데요. 선급비용 자산이죠. 유동부채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다. 틀렸습니다. 선급비용은요, 선급금과 선급비용, 유동, 여러분 당좌자산에서 배웠어요. 당좌자산에 해당이 된다. 틀렸고. 다음 수정이 미지급 비용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다.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은 유동자산이 아니라 유동부채죠. 미지급 비용 유동부채입니다. 세 번째 사람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 맞았죠? 미수금과 미수수익. 우리가 미수금과 미수수익 당좌자산에서 공부했습니다.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이죠. 지원이는 맞았어요. 그 다음 준표. 선수수익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다. 선수금과 선수수익 유동자산이 아니라 유동부채입니다. 선수금과 선수수익은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옳게 말한 사람은 지원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가 한 사람, 두 사람, 막 세 사람 이렇게 보기를 내놨군요.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일 현재 주식회사 한공의 수정전 시산표에 표시되어 있는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다. 주식회사 한공이 기말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액을 13만 원으로 추정하였다면 결산 수정 분계 후 당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요? 이랬습니다. 대손 충당금, 결산 후에 대손 충당금 잔액, 이거 간단해요. 자, 회수 가능액이 13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 얼마인가 볼까요? 매출 채권이 16만 원이라는 얘기죠. 결산일 현재 수정전 시산표에 표시되어 있는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이에요. 네. 자, 16만 원이 지금 장부에 있는데 13만 원만 회수 가능하니까 3만 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해야 될 잔액은 3만 원이 되는 거죠. 3만 원. 답은 2번. (3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뭐냐? 아, 선생님 여기 잔액이 대손 충당금 15,000원 있으니까 15,000원 아닌가요? 이 15,000원은 추가 설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추가 설정되어 가지고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질문은 추가 설정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네,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로 표시되나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16만 원인데 회수 가능 금액이 13만 원이라는 것은 3만 원은 회수 불가능하다. 그 3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 설정액으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질문이 손익계산서에 가는 대손상각비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15,000원이죠. 그때는. 왜냐하면 추가 설정을 할 때 차변에 대손상각비 15,000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5,000원. 이 분계가 들어가는 거니까. 자, 여기서는 3만 원이다. 대손충당금은 재무상태표에 3만 원이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당기에 발생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자, 여기 FAT 1급 이론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개정 과목의 분류를
알아야만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9번 문제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여기 7번 문제, 이 만화가 그려져 있는 문제도 선급 비용은 뭐 유동부채이다. 이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게 뭐냐? 개정 과목 분류를 알아야죠. 아, 선급 비용은 선급금과 함께 당좌 자산이었지. 당좌 자산은 유동, 이건 자산인데 부채라고 잘못했구나. 뭐 이렇게. 지금 7번도 개정 과목에 관한 거. 아까 1번도 자본에 관련된 개정 과목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9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관리비가 얼마냐? 자, 급여 판매 관리비입니다. 배당금 수익 아닙니다. 감가상각비 판매 관리비입니다. 퇴직급여 판매 관리비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아닙니다. 접대비 판매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는 요 네 가지가 되겠어요. 더해 보시면 40, 58, 158만 원이래요. 1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배당금 수익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배당금 수익은 무엇이다? 먼저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배당금 수익은 손익계산서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홍춘희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배당금 수익은 손익계산서 어디로 분류되죠? 영업의 수익. 그렇습니다. 영업의 수익이다. 영업의 수익.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요거는 제가 최승현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손익계산서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영업의 비용. 그렇습니다. 영업의 비용. 네,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됩니다. 다음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12월 31일 매출채권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현금 매출액 외에는 모두 외상 매출액으로 가정을 한다. 매출채권이 뭐예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 매출채권이거든요. 자, 그러면 22년 기초가 50만 원이었네요. 매출채권이. 22년 중에 매출채권 회수가 8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22년 중에 현금 매출은 40만 원이고 매출 원가가 100만 원이고 매출 총이익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뭘까요? 매출 원가에다 매출 총이익을 더하면 이게 매출액이에요. 그럼 매출액이 지금 130만 원입니다.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현금 매출 외에는 모두 외상 매출이다. 그럼 매출액이 130만 원인데 여기 현금 매출이 4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기의 외상 매출은 9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외상 매출이 9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90만 원 중에서 매출채권 회수 80만 원 회수해 버렸으니까 10만 원이 남았고 10만 원에다가 기초 매출채권 50만 원 더하면 60만 원이죠. 예, 그래서 12월 31일 매출채권은 60만 원이다. 계산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매출채권이 자산이잖아요. 예? 외상매출금, 예. 외상매출금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매출채권 이렇게 적어놓고 기초, 자산의 기초는 여기 차변에 오죠. 50만 원. 자,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대변에 기록하죠.
8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은 매출채권이 아니니까 여기에 기입할 필요가 없고, 매출원가에다 매출 총이익을 더한 것이 매출액이기 때문에 매출액 130에서 현금 매출 뺀 90만 원이 외상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이 발생하면 차변에 적죠. 네, 자, 차변 합계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이 되게 하려면 여기가 60만 원이 돼야 되죠. 이 60만 원이 뭐예요? 차기로 2월 되는 거죠. 이 60만 원이 차기 2월. 아직 안 받은 매출 채권. 이 차기 2월이 바로 12월 31일 매출 채권의 잔액이 되는 거예요. 이 차기 2월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시면은 이렇게 매출채권 T 계정을 그리셔가지고 이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에 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것은 차변에 기록하고 회수한 것은 대변에 기록하고 그리고 잔액이 여기 남는 거죠. 잔액이 바로 차기 2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T 계정을 그려서 딱딱 넣어보는 것도요. 괜찮아요. 그래서 60만 원 여러분 계산 가능하시겠죠?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일반 과세자의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다음 은혜.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다. 틀렸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신규 사업자의 첫 번째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맞네요. 맞네. 자,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네, 은혜가 맞았습니다. 맞는 거 찾으라고 그랬나요? 옳지 않은 거네요. 우남이도 맞았고 은혜도 맞았어요. 다음 종수.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맞습니다. 수경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된다. 수경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폐업을 하는 경우에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30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신고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진영숙 씨 아시죠? 폐업한 경우에 폐업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까지 맞았어요. 다음 달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날 다음 달까지는 맞았어요. 30일이 아닙니다. 며칠일까요? 10일? 10일? 부가가치세는 25일 날 신고합니다. 다음 달 25일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폐업한 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30일 아니에요. 25일.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마감 날은 항상 25일입니다. 그래서 일기 예정이다 그러면 3월 30일이 과세기간의 종료일이잖아요.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일기 확정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이죠. 6월 30일 다음 달 25일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합니다. 네.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날 신고 납부한다. 수경이가 틀렸습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1번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습니다.
장기 할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할부도.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인도하는 때가 아닙니다. 다음 3번 재화의 공급으로부터 보는 가공의 경우에 재화의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인도하는 때입니다. 다음 네 번째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때가 아니고 교환하는 때입니다. 현물과 교환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어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다 라고 했는데 과세거래 금액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조세물납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가의 임대료 과세하죠. 주택의 임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 그러니까 임대용 주택은 과세합니다만은 그래서 다음에 담보의 제공은 공급으로 안 보기 때문에 과세가 아니고 제품의 공급가액 과세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4번 2,7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2,700만 원이 과세거래 금액이다. 조세물납이나 담보의 제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음 14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자료입니다. 애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필요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납부세액을 구하라 그러면은 아시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다. 아시죠? 자, 그러면 매출세액을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공급가액이 5억 5천만 원이면 여기서 10%가 5,500만 원이 매출세액이죠. 그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5,500만 원. 공급가액이 10%가 매출세액이니까요. 자, 마이너스 매입세액. 자, 매입세액은 2,100만 원인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200만 원과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문제를 어제 본 것 같은 문제. 뭐 비슷한 걸 풀어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지금 접대비 관련과 토지의 자본적 지출 두 개 다 500만 원 매입세액 공제 못 받죠? 네. 그래서 2,100에서 500을 뺍니다. 그러면 1,600이죠? 1,600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답은 5,500 마이너스 1,600이 답이 되니까 3,900이다. 4번의 답이 있네요. 납부할 세액은 3,900만 원이다. 계산 가능하시죠? 자, 다음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2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공제 못 받는 거. 1번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번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 공제되지요.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을 했으니까 그 부가가치세 매입이니까 공제되는 겁니다. 3번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원재료를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했습니다. 다음 4번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입니다. 자, 이 두 개 중에 공제 불가능한 것이 이 두 개 중에 있어요. 3번과 4번 중에 조성희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 공제 불가능한 것이 3번과 4번 중에 있는데 어느 게 공제 불가능할까요? 3번. 네, 3번 이거 공제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있는 매입세액은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간이과세자 여기 보면은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세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은요 발급자가 일반 과세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을 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 안 하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해줘도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간이과세자는 안 된다. 4번은 문제 없습니다. 재화를 공급한 자가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고의적으로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입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죠.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판매자가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과에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발행을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매입자가 공급자가 되고 또 공급받는 자도 매입자로 해서 발급하는 이상한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이것은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하는데 매출자가 발급을 안 해줄 때 이런 제도를 가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50회 실무 이론평가 문제 풀이를 다 했는데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